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전 세계의 곡물 가격이 많이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비료 가격입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다 보면 원가가 오르기도 하고 또 비료를 넉넉히 못 쓰게 되면 또 곡물의 수확도 줄어들고 결국은 곡물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이 비료 가격이 오르는 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식량난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는 점이 고민스러운데,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비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혼놀로그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이라네요. 혼자 노는 브이로그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요즘에 이 혼놀로그, 혼놀 문화가 계속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혼놀 문화 트렌드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요즘 트렌드도 살펴보도록 하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트렌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육의 테크놀로지를 접목해서 이른바 에듀테크라고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또 소비자들의 지갑을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다 못 전해드린 사례들 또 마저 들어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요즘 혼놀로그, 혼놀 문화라는 게 또 번지고 있답니다. 이것도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려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에듀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 네.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야, 사람들은 점점 소득이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어딘가에다 쓰려고 그러는구나. 네. 사실 뭐 삶이라는 게 그렇죠. 뭐 열심히 돈 벌어서 쓰다 가는 건데, 에듀테크 관련한 소비자 제품들 네. 소개해 주시고 남은 게 하나 있어서, 지난주에 특히 그 재밌게 들었던 거는 스탠드. 네. 불을 밝히는 스탠드에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네. 또 비싸게 팔려고 한다고. 네. 어떤 기능이 들어 있습니까? 카메라가 이 스마트 램프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예. 카메라가 이제 두 군데 달려 있습니다. 램프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음, 정면을 바라보는 곳에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그거는 그 책상 옆에 이제 공부할 때 항상 놓고 있는 거죠, 스탠드? 네. 음, 그리고 스탠드 전면에 보면은 스크린이 있는데요. 예. 이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음, 이 카메라 두 가지가 하는 기능은, 하나는 학생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를 위에서 보는 내려다 볼 수 거고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 렌즈는 음, 카메라 학생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시리처럼 네. 음성으로 물어보면은 이 앱에서 바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럼 스탠드 안에 무슨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앱을 깔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용 음, 앱이랑 연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의 스케줄이나 또 숙제를 등록할 수도 있고,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진척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부모가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감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그런 의미로 더 많이 보겠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부를,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또는 약간 그 공부하고 잠깐 쉴 때 엄마가 딱 등장해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엄마가 잘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뭐 안부를 전한다. 이걸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긴 한데요. 아이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첫 달에 1만 대가 팔렸다고 하고요, 중국에서. 네. 그리고 이게 고급형과 보급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급형 모델인 경우에는 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매진이 될 정도로 중국에선 굉장히 좋은 거 인기였던. 120달러, 170달러. 네, 맞습니다. 170달러가 더 먼저 완판이다. 170달러가 부모가 직접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아, 부모가 아이를 볼 수 있는 네, 기능. 그 렌즈가 이제 하나 더 달린 거죠. 그걸 뺐어요? 네. 보급형에는? 네, 보급형엔 그걸 그게 뺐습니다. 핵심인데? 그냥 스탠드라는 뜻이군요. 스탠드에 네, 그 맞습니다. 앱이 달려 있는 거. 네. 안 팔리지 당연히. 자율형이었는데요. 예. 자율학습형은 자율학습용. 덜 팔렸고, 고급형, 부모가 볼 수 있는 형은 이제 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그 등장한 제품 중에서는 인공지능 스캔톡이라고 하는 제품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최신 그 AI 기술로 책을 그대로 스캔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으로, 형광펜으로 이렇게 매직을 긋는 것처럼, 물론 형광펜은 아닙니다. 네. 앞에
그 인식할 수 있는 투명한 렌즈가 달려 있는 그 센서가 달려 있는 음.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로 문장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 내용을 일일이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 바로바로 형광펜에 그럼 디스플레이가 달려 살짝 있는 들어 것 같은. 있어서 네, 형광펜으로 쭉 그어가면 그 쭉 긋는 그 문장을 네, 영어는 한국어로 네, 뭐 바꿔준다.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즉석에서 번역해주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발음으로 읽었을 때 그 발음을 교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 발음으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영어로 문장을 번역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성으로요? 네, 음성으로요. 그러면 인식은 글자를 하고. 네, 인식은 글자를 아, 하고 소리도 글자도 인식을 하고 네. 소리도 인식을 하고 두 가지 다 아, 인식을 하는 소리를 거죠. 인식하면 통역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어,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발음도 교정을 해줍니다. 예. 뭐 틀리게 발음을 하게 되면 그 발음이 틀린 것도 다시 듣겠다라고 하면 이제 소리로 교정을 해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사전은 있어야 됩니다. 사전은 사주세요 정도였는데 네, 사전과 또 원어민 선생님도 요즘엔 뭐 필요하겠고요. 전자사전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네, 근데 이제는 스마트 펜 하나 있으면 음, 사전이 그 안에 탑재가 되어 있고 발음 예. 교정까지 해주니까 예. 이런 게 이제 학습에 많이 쓰이는 스마트 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그다음 그 마우스도 있는데요. 이 네. 마우스는 좀 신기했습니다. 그 마우스 안에 가운데 그 보통 우리가 마우스 보면은 버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한 정 가운데 녹음 버튼 기능, 마이크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그냥 음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하면 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을 키보드가 없어도 자동으로 이 입력을 메모장 같은 곳에 해주거든요. 입력이 돼요? 네. 오.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타이핑의 속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확하고 또 예. 내용도 오타가 별로 없어서 136개국의 언어를 음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텍스트로 이 작성도 해주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 음성을 텍스트로 뭐 자판을 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래그를 하면 번역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지금 유학생들이나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앞에서 말하고 있으면 네, 이 마우스에 있는 버튼 하나를 띵 누르면 그게 번역을 해주는 녹음되면서 거죠. 그게 텍스트로도 써지고 네, 자동으로 번역도 번역이 되고. 되는 것이시죠. 네, 그렇군요. 아,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제 에듀테크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혼자 공부하기에도 문제가 예.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 혼놀로그, 혼자 아까는 이제 공부하는 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노는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혼자 드릴게요. 노는 문화. 네, 한동안은 혼자 놀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음. 그런데 이제 조금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놀 문화, 혼놀로그 예. 이런 문화들이 여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요. 혼놀로그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설명해 주셨어요. 아까 방송 전에 네. 혼자 노는 브이로그. 네, 맞습니다. 음. 네.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게 뭔가의 미션처럼 느껴지고 숙제처럼 느껴지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하기 되게 어색하죠. 혼자 밥 먹는 것도 어색하고 어색하죠. 혼자 어디 놀러 가면 다들 쌍쌍이 와 있거나 네. 혹은 여러 명이 같이 와 있어서 나 또 어색하고. 그런데 요즘에 SNS에 보면 혼커, 혼공, 혼영, 혼행, 혼운 이런 혼캉스 이런 말들이 많이 그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혼커가 뭐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혼커. 혼자 커피 마시기. 딩동댕. 예. 네, 혼공. 혼공은 혼자 아까 공부하기. 맞습니다. 예. 혼영. 혼자 영화 보기. 네, 혼행. 혼자 여행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혼운. 혼운요? 네.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은 혼자 혼자 하지. 운전도 네, 운동입니다. 아, 운동. 혼자 네. 운동하기? 네. 오늘 무슨 퀴즈 시간 같은데요. 컨디션 좋은데요, 네, 저? 혼자만 붙이면 혼놀 문화 뭐라는 거 할 정도로 혼쇼라고 해서 또 혼자 쇼핑하는 것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색하거나 감출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만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들이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즐기는 문화를 넘어서서 혼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삶이다라고 해서 이들은 혼자 열심히 혼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다 하고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음. 갓생을 살고 있다. 갓생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들이 이제 혼놀로그나 혼놀 문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혼자 노는 브이로그 할 때 브이로그는 영상으로 찍는 뭔가를 의미합니까? 네, 맞습니다. 음. 그런데 이 영상으로 찍는 것도 뭐 채널이 좀 요즘에는 이 영상을 공유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흠. 우리가 같이 다 같이 뭐 회의를 하거나 약속을 정해서 만날 때는 줌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이 혼놀로그는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그 음. SNS 줌 외에 다른 예. 채널들을 많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 음. 차이가 좀 미묘하게 있는데요. 줌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해놓고 같이 구성원들과 모이는 거죠. 함께 지정된 예. 시간에 같이 모여야 하는 거고 음. 이런 뭐 다른 인스타그램을 통한 그 라이브 방송의 경우에는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나의 음. 삶을 공유하고 싶고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상대방이 원하면 보는 거고 음. 굳이 약속을 정해서까지 뭐 보게 하진 않겠다. 이런 또 생각들이 담겨 있는 거죠. 혼자 뭔가를 하는 게 뭔가 부끄럽거나 어색하거나 한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찍어서 자랑도 하고 뭐 올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네. 그러나 혼자 놀 때 심심은 하구나 역시 네. 많은 분들이 외롭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자꾸 찍어서 올릴 거 아니겠어요. 정말 즐거우면 네. 예를 들면 둘이 커피 마시는데 하도 즐거우면 커피 마시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올릴 생각이나 겨를도 못 하죠. 그렇죠. 외롭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고는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SNS들이나 이런 그 브이로그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없었다면 혼자 놀기 문화나 혼로그 같은 경우가 음.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이다 보니까 어쨌든 공유하고 누군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그런 네. 니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혼독이라고 해서 그 뭐 이런 혼자 공부하는, 혼자 책 읽고 하는 이런 문화들도 온라인 상에서 혼자 하고 있지만 그들끼리는 누군가랑 같이 연결되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도 유행. 요즘은 이라고 그래서 뭐 어디 합니다. 하루짜리 또 좀 뭐 몇 시간짜리 이벤트를 음. 짜서 네. 근처에 있는 분들 모여라. 네. 예를 들면 한강에 뭐 모여라. 우리 뭐 달리기 합시다. 내지는 뭐 그런 걸로 네. 모르는 사람들 모여서 달리고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뒤풀이고 먹고 없이 싹 사라지고 맞습니다. 그런 목적에 것들 많더군요. 따라서 헤쳐 모여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혼놀 문화나 혼놀로그를 즐기는 소비자들 또는 이런 손님들을 발견을 했을 때 예. 이런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자들을 저 사람은 친구가 없고 혼자 오셨나? 외로운 사람인가? 이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뭔가 좀 그 도움이 될 만한 장비를 대여해 드리거나 예. 외롭지 않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그 음식점에서는 혼자 온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면 큰 인형을 가지고 온다고 해요. 음식점에서. 그래서 점원이 혼자 왔다고 예. 하면 예. 인형을 맞은편 좌석에 앉혀 줍니다. 큰 인형을.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를 같이 필요하시면 휴대폰 거치대를 드리겠다. 왜요? 그건 왜? 혼놀로그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영상 촬영해야 영상 되니까. 촬영을 하거나 방송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예 음식점에서 그걸 서비스를 아예 제공을 하고 거치대까지? 있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인생 네컷이라고 해서 그날 하루하루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제 혼생 네컷이라고 해서 혼자의 어떤 그 모습들을 찍는 이런 서비스들도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서 배경 화면이 혼자 찍었을 때 비어 보이지 않게 프레임을 서비스를 한다거나 인형도 놓고 뭐도 놓고. 네.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분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또는 아이돌을 닮은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 가지고 다니는 용도가 네. 혼자 카페 갔을 때, 혼자 식당에 갔을 때, 어딘가에 갔을 때 그 인형을 앞에 세워놓고 또는 옆에 동반자처럼 놓고 네. 같이 촬영을 하면서 뭔가를 즐기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촬영 끝나면 그 인형 또 끌고가 아니라 안고 다시 나와서 가방에 달고 다니거나 뭐 크지는 않은 네, 모양이에요.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키덜트들을 위한 또는 혼놀족들을 위한 이런 인형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혼술이나 혼밥을 하기에 좋은 그런 상품들도 네.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소주 디스펜서 같은 제품이 있거든요. 음. 그 제품을 혼자 마실 때 누군가가 따라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혼자 예. 자작해서 그렇죠, 마시는 그렇죠,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그 잔이 비면 이 음, 소주 디스펜서에다가 잔을 갖다 대면 이렇게 찍 술을 하고 나와요. 네, 나오는 자동으로 소주가 나오는 그런 아, 제품들도 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혼자 노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건 영상으로 찍건 해서 SNS에 올리면 네.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 뭐 외로워 보인다 내지는 뭐 청승 맞다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오히려 뭐, 건강한 모습이라고 많이들 보이죠. 그러니까 또 네. 자랑 삼아 올리겠죠? 네. 그리고 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어, 보통 어.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네. SNS를 통해서 나의 지인들은 음, 혼자서도 쇼핑도 하고 혼자서도 카페도 가고 바도 가고 이런 걸 음, 보면서 또 그런 거를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음. 그것조차도 이제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는 그런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혼자 뭐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사회 부적응자거나 네, 아니면 뭐 네, 정서적으로 좀 그러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곤 했는데 네. 실은 혼자 있을 때 보람 있거나 혼자 있을 때 잘 지내는 분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맞습니다. 거라면서요, 네, 원래도.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예. 하나의 어떤 그 문화처럼 그런 형성이 되어 것이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에 등산 갈 때 꼭 김대리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그냥 혼자 가시라는 네, 등산이 좋을 수는 스마트폰과 있는데 네, 라이브 방송 켜고 음,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이 같습니다. 가자고는 하지 네. 말자. 온라인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예. 인기인 게 요즘에 독서실은 어쨌든 그 독서실을 공부하는 공간에 가면 오프라인에서도 각각의 칸에 방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음흠. 온라인 독서실이라고 하는 공간도 화제인데요. 온라인 독서실? 네, 그게 다 같이 뭐예요?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돼서 온라인에서 서로가 상대방이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아, 물리적으로는 혼자 공부를 하고 있대. 네, 뭔가 온라인에서 연결되어 있는 뭔가 것입니다. 카메라 같은 거 하나 켜놓고 네, 화면 속에는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도 나오고 네. 서로 다른 공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줌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방에 10명이 들어갔다라고 네, 하면 10명의 모습들이 다 내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 공부하는 독서실인 거죠. 음, 그래서 저 사람 지금 자리가 비었다. 전 잠깐 쉬고 있나 보다. 네. 또는 다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이 자리를 뜨지 말고 조금 더 있다가 잠깐 음, 쉬어야겠다. 이렇게 뭔가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혼자 공부할 때 집에서 각자 공부하더라도 네. 줌 같은 영상 통화를 연결되어서 한다. 켜놓으면 네. 보이니까 외롭지 않다. 네. 그런데 온라인 독서실은 굳이 그럼 줌을 켜지 않아도 네. 되도록 모니터와 다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럼? 그렇죠. 네, 이런 온라인 독서실 같은 경우가 회원제로 회비로 운영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무료가 아니라 예. 유료로 되어 있어서 시간 그다음에 얼마 몇 분 동안 공부를 하고 음. 뭐 종 울리는 것처럼 아, 쉬는 타이밍도 주기도 하고 독서실 사용은 당연히 유료일 텐데 네.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조차도 네, 그 서비스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우리 다 같이 공부하자라고 해서 방을 개설해서 예. 하게 되면 무료겠지만 온라인 독서실이라고 하는 서비스들 가운데서는 유료로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완전히 혼자 쿨한 분들은 적은 거예요, 그죠? 혼자 하긴 하는데 네. 나름대로 혼자에 적응은 하는데 그래도 맨 밑자락은 외로운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그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예. 인간관계가 굉장히 얇다 또는 깊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과거에는 많이 했다면 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깊이감이 있고 뭔가의 친밀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과거와는 다른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오프라인으로 굳이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충분하다? 찾을 수 있다. 네. 오프라인으로 만나도 별거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그런가요? 혼자 하는 거. 그래서 식당에 혼자 와서 메뉴를 주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그렇게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이분들을 위해서 더 해드리면 해줄 좋을까? 것인가? 홈놀로그를 즐기니까 이런 분들을 조금 공략하면 음. 우리 식당도 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어. 사장님 입장에서는 혼자 오신 장소도 홍보가 분이면 되고. 이것저것 휴대폰으로 찍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죠. 네. 둘이 있는 그 경우보다. 그래서 혼자 오는 분을 환영해 주시고 음. 그들을 위한 뭐 인형을 준비한다거나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서비스로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유용한 어떤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혼자 하는 거 혼생 하면 혼자 생일 보내는 걸 혼생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혼자 생일 파티도 합니다. 그래서 혼생 파티 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폭죽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폭죽.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로 이어갑니다. 네, 이어지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항상 있어야 하긴 하는데 우리 집에는 뭐 없는 경우도 있는 비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근데 원예 작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 집에 비료 많아요. 갖고 그죠? 계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꼭 뭐 예전처럼 그렇게 냄새 나는 거 아니라 네. 무슨 콩알만한 네, 것들 작은 걸로 건조해 놓은 거 하나씩 심어 놓으면 네네. 또 그게 비료라고 하기도 하고 작물 기르는 분들 많으니까 비료가 없었으면 우리는 굶어서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멜서스가 쓴 인구론이 예. 현실로 되는 거죠.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예. 인류는 멸망하고 말 거다라는 멜서스의 주장이 현실화됐겠죠. 그러니까 땅이 제한적이고 사람이 네. 늘어나면 당연히 곡식이 부족하지. 그렇죠. 근데 단위 면적당 생산하는 곡식이 늘어나니까 네. 지금도 그래도 살고 있는 건데 요즘 비료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사실 비료값이 계속적으로 점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 작년 하반기부터 비료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는 분위기였어요. 비료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 가격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뛰었거든요. 석유, 가스 뭐 이런 석유, 거.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근데 비료는 천연가스, 석탄은 비료는 석유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천연가스랑 석탄이랑 석유랑 이런 원유 정제해가지고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추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비료를 만드는 근본적인 화학 비료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 이거 그러니까 비료 가격들이 이제 들썩들썩 거린 거죠. 작년에 우리 왜 요소수 대란 예. 아시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중국 정부가 비료 가격들이 계속 뛰고 비료 수급이 좀 불안정해지니까 그러면 비료 수출을 당분간 막겠다라고 네. 하다가 이제 요소가 안 들어오니까 우린 요소수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비료의 원료인. 네. 예.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부터는 비료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왜냐하면 이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가 2억 50만 톤의 비료를 1년 동안 소비하더라고요. 근데 유엔 식량 농업기구 자료를 보니까 2021년 러시아가 질소 비료 수출 1위입니다. 그리고 칼륨 비료와 인비료 공급에도 2위 정도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질소 비료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비료 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푸틴이 예. 얼마 전에 또 사인했던데 8월 31일까지 러시아 비료 수출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사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전 세계 비중의 14%에 이르는 비료가 안 나온다는 거죠. 아이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오늘 그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보니까 네. 미국 행정부가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때리기 그다음에 러시아랑 거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제재. 예. 네, 제재하잖아요.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러시아산 비료는 사라. 사라고요? 사라고. 그러니까 농업회사들 그리고 네. 해운사들한테 비료는 사고 운송해줘라. 네. 그거는 먹는 문제니까. 러시아 비료를 운송하고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전 세계 식량난을 야기할 수 있다. 예. 비료만은 거래해라. 야. 라고 할 정도로 비료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공부하니까 비료가 이 농업만 바꾼 게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역사 어쩌면 미래를 바꾼 발명품이라고 그렇더군요. 평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골라라.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비료하고 에어컨하고 둘이 하나를 싸우다가 보면 결국은 비료가 비료로 아니겠는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 앞서도 제가 멜서스 인구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20세기 접어들 때쯤에 유럽의 인구가 거의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그 19세기, 20세기 이때 이제 제국주의에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네. 더 이상 경작할 땅이 없어요, 자기들이. 국내에는 예. 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계속됐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준 게 비료거든요. 소위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190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3년 전에 독일에서 이제 발명이 됐는데 네. 비료가 등장하면서 독일에서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땅 필요 없다. 더 이상의 땅은 필요 없다. 거의 연금술이 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료가 언제 발명됐어요? 1909년. 1909년. 예. 그러면 19세기에는 인류가 비료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19세기는 제국주의로 땅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혀서 땅을 찾아. 변명수님이 이제 비료값 많이 올랐다고 농사짓기 너무 힘드시다고 문자로 보내오셨네요. 문자로 보내오셨는데 지금 사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예. 우리가 비료 가격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연중 고정된 고정가격제로 판매를 했대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분기별로 가격을 바꾸는 연동제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음. 가격이 계속 뛰는 게 오히려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피부로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 문제예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비료 발명 얘기했는데 비료 발명은 1909년에 독일의 프리처 하버라는 사람과 칼 보시가 발명했다 그래서 질소 비료 공법을 네. 하버 보시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버 보시 공법이라고 하는데 또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정확히는 프리처 하버라는 사람이 예. 독일의 화학회사인 바스프의 의뢰를 받아서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예.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예. 그 바스프의 엔지니어였던 보시가 이걸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비료를 발명한 공로로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아, 그랬어요? 노벨 화학상을 받고 굉장한 논란이 되죠. 왜요? 프리처 하버에게 노벨상을 주는 게 맞냐? 왜? 네. 어때서요? 비료의 발명은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질소 추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 화학자 독일에서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화학자 중 예. 하나였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그 전에 개발했던 게 뭐냐면 무기 독가스 그리고 이런. 독가스랑 그다음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질소, 네. 화학물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유대인 쪽인데 자신이 만든 독가스가 2차 대전 때 나치가 썼던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썼던 독가스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아니라 학살자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하버에게 노벨 화학상을 줘야 되는 건 그만큼 비료가 위대한 발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질소를 뽑아내야 되는데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야 질소를 되고. 추출하는 방법. 그건 또 석탄이 필요하고. 석탄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석탄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천연가스로 주로 많이 가스를 통해서. 가스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료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네. 소위 이 지구상의 인류가 그나마 식량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료 보급이 잘 안 되는 곳은 예. 2022년 현재까지도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아프리카 대륙과 북한이에요. 네.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 이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비료 시장의 3%만 소비하고 있어요. 거의 소비를 안 한다는 안 쓰는군요. 거예요. 거의. 거의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이 척박할 수밖에 없고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생산되는 작물들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뚜렷한 한계가 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비료 공장도 만들고 했는데 워낙 낙후됐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필요한 그 생산량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최근 들어서 원자재 수입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이 끊어지면서 비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심각하다 그래요. 전년 대비 지금 20%만 지금 수입이 돼 있다는데요. 아, 올해. 비료 수입량이 예, 근데 올해 지금 20%라고 하는데 문제는 와, 지금 농사 한참 비료 많이 쓸 네. 텐데. 뭐 사실 3월, 2월, 3월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예, 시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비료가 전년 대비 20%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북한은 올해 굉장히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뭐 예전부터 계속 해왔지만 워낙 만성적인 비료 수급 불안이 있기 때문에 비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비료 부족 사태 때문에 거름 전투란 걸 합니다. 거름 전투. 예, 거름, 매년 거름 1월이면 구해오는. 예? 예. 그러니까 그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가축 배설물하고 석탄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거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얼마나 지금 그 부족하면 전투라고 붙여가지고 북한은 뭐 열심히 해야 될 거는 다 전투라고 예. 붙이긴 하더군요. 그러니까 예. 이건 정말 그 거름 전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학 비료가 정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을 인도적인 지원 얘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비료인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료가 들어가야만 북한이 어떻게 보면 식량난에서 예.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쌀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료를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비료가 이게 굉장히 많이 그 양도 많이 필요한가 보네요. 아까 잠깐 1년 동안에 한 2억 톤 정도 2억 50만 톤. 인류가 쓴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근데. 얼핏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5kg 뭐 한 20kg 정도 그 정도 쓰면 이거 1년에 먹는 쌀이 한 5, 60kg 되는데 아시아가 제일 많이 1인당으로 네. 그러니까 와, 한 가족이면 막 쌀푸대 커다란 걸로 몇 개씩 비료를 써야 그렇죠. 되는구나. 이 한 네. 가족이 먹을 뭔가를 만들려면 거의 뭐 흑반 비료반 이렇게 섞어야 되나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비료는 자급합니까? 우리는 사실 그 1960년대 70년대부터 예.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뭐 비료 공장 건립했고 자급하고 수출까지 가능한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예. 요소수 대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운영이 안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비료 공장이었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설립했던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 예. 현재는 롯데정밀화학일 거예요. 음. 근데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가 울산에 요소비료, 요소 암모니아 공장을 갖춰서 예. 생산을 해요. 요즘도 하고 있는데 문 닫았어요 지금은. 문은 닫았어요? 그래서 요소 대란이 난 겁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는 비료 생산을 안 해, 생산용 요소를 안 만들어요? 요소 생산을 안 하는데 이제 90년대에 예. 중국 업체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중국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소비료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에서 뽑아내거나 원유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거나 아니면 석탄에서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중국이 근데 석탄 강산에서 이 비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소를 직접 추출해가지고 중국이 싼 가격에 공급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이게 무슨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라면 인건비가 싼 나라가 유리하겠으나 네. 이건 어차피 커다란 화학 공장에서 만드는 거면 중국에서 만드는 거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랑 비슷할 텐데. 근데 이제 원재료가 되는 석탄과 천연가스는 우리는 전량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아, 중국은 그냥 자기 옆에 나라에서 이제, 나는 네, 석탄을 강산에서 캐서 그냥 쓴다. 네. 그러니까 석탄이 가격 경쟁력이 싸니까. 없는 상황이라 지금 비료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가 비료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우리가 요소 대란도 있고 비료의 지금 국제적인 좀 수급 불안정 이런 네, 것들을 예. 고려한다면 화학 비료 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정책적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료는 예, 유지하려면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사실 우리 그 농림축산부나 농촌경제진흥원의 자료를 보니까 그쪽 말고 화학 비료 쪽 말고 다른 쪽, 그러니까 바이오 비료라든지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비료들을 가지고 예. 우리는 방향을 잡아가겠다. 실제로 이제 질소 비료가 너무 그 좀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 환경과 생태계에는 너무 안 좋거든요. 비료를 많이 쓰면. 그래서 80년대에는 네. 질소 비료 같은 경우에 잘 안 줬대요.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비료 좀 팍팍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줬대요. 왜요? 제한을. 땅이 망가질까봐? 토양이 망가질까봐.
환경과 생태계를 생각해서 예. 좀 막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200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부터 화학 비료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체하는 쪽으로 가겠다. 비료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전국의 모든 필지의 토양을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토양을 왜요? 조사하는데 질소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알면 뭐가 좋아요? 질소 성분이 많으면 여기는 질소 비료 안 써도 됩니다.라고 권장하려고. 비료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아, 비료를. 네, 비료를 남용하지 마라. 질소 비료를 남용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자연의 그러니까 그 가까운 비료들, 바이오 비료라든지 기능성 비료들을 활용해서 지금 방향을 끌고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비료를 그럼 생산할 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을 하는 건가요? 수입도 하고 뭐 사실 우리도 비료 공장들이 있어요. 있는데 안 돌아간다면서요? 예, 비료 공장들이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지난번에 요소 대란 겪고 나서는 요소 만들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예. 이게 이제 원자재만 해결이 되면 이게 비료를 만드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60년대부터 예. 정부 주도에서 다 했고 그다음에 아주 특별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들려면 쉽게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타산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가끔씩은 꼭 필요한 거니까 네. 비싸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네. 아유, 그런 게 하나둘입니까?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사다 쓰는 것 중에 없으면 큰일 나는 게 하나둘이 아니니까 옥수수, 콩, 뭐 밀 이런 거다. 근데 이제 그 옥수수, 콩, 밀이 가격이 뛰는 게 비료 예. 가격 때문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랑 콩, 밀 가격이 정말 선물 시장 보면 뭐 정말 아찔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비료 가격이에요. 비료 비료가 가격이 부족하니까.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비료 가격을 뽑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비료가 비싸면 비료를 많이 못 쓰고 많이 못 쓰면 생산량이 생산량이 줄어들고 줄게 되고 생산량이 그래서 줄어들면. 비싼 걸 쓰고 나면 예. 일단은 생산 단가가 이전에 비해서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비료 문제에 대해서 앞서 제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행정부가 뒤에서는 이러고 있다라고 폭로한 것처럼 비료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듣고 있고. 여튼 요즘 뉴스 들으면서 그 전쟁은 나쁜 거고 러시아가 잘못한 건데 네. 그 이전에는 러시아가 참 많은 걸 생산했구나. 아니 러시아 없었으면 어떻게 살려고. 특히나 이제 칼슘 비료 같은 경우에 네.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제재를 같이 받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 벨라루스가 40% 전 세계 시장의 40%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예. 전 세계 시장의 40%를 갖고 있는 나라를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비료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행정부나 EU도 네. 비료에 대해서는 사실 제재를 안 해요. 근데 푸틴과 벨라루스 측에서 이걸 악용하고 있죠. 팔지 않겠다로. 오히려 네. 수출 제한하겠다. 야. 별거는 아닐 텐데 네. 급히 공장 지어서 만들려면 또 안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한테 요소 안 주고 할 때 예. 그때 이제 중국에서 비료 수출 제한을 걸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중국 대사관이랑 오판을 했던 게 예. 비료 문제인가 보다라고 오판했던 거고 그리고 좀 미국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봄에 이제 올 봄에 비료 대란을 겪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김치 안 팔아요.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